여러분의 오늘 하루는 어떠셨나요? 지난달은 또 어떠셨죠? 작년은요? 저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올해부터가 제 인생의 이막이 열린 것처럼 느껴졌어요. 길고도 길었던 결혼 생활, 그리고 시댁 생활에서 제가 드디어 숨통이 트이기 시작한 게 올해부터였으니 말입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인생의 이막을 운운하고 숨통이 트인다고 하는지 궁금하시죠? 그럼 지금부터 파란만장했던 제 인생, 저의 결혼 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꼬였다 말들 한다지만 진짜 인생 제대로 꼬인 건 나 아니겠어? 당신은 무슨 말을 또 그렇게 하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맞고 다 괜찮은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다들 이러고 사는 거지. 당신 그런 말 하는 거 나 정말 스트레스다. 그러게, 이런 말 하는 나도 내 스스로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당신은 정말 그렇게 생각해? 내가 인생 꼬인 게 아니라고? 아이고, 그러겠지. 그 원인이 당신이랑 시댁에 있으니까. 제 인생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아니겠죠? 한 놈을 만나면서부터 아주 파란만장해지기 시작했어요. 남편은 잘 나가던 사업가, 저는 평범한 회사원으로 오랜 연애 끝에 결혼하게 되었죠. 시댁은 시아버지는 안 계셨고 시어머니와 남편 여동생인 시누이가 있는데 남편이 아버지 대신 가장 노릇하며 살아왔다고 했어요. 시아버지의 부재가 꽤 일찍부터 시작되었다고 했거든요. 제가 남편과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시댁에서는 당연히 돈 잘 버는 남편이 아깝다며 저를 못마땅하게 생각했었어요. 하지만 남편이 이 사람 아니면 결혼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우긴 끝에 저희는 결혼에 골인하게 됐죠. 결혼을 하고 나서 마주한 시댁은 더더욱 최악의 인성을 갖고 있는 시댁이었어요. 저한테는 시집살이 시키고 남편한테서 뭐 하나 못 뜯어먹어서 안달인 시댁이랄까요? 시집살이는 말도 마라 소리가 절로 나올 만큼 지독했어요. 하다못해 화장한 것 가지고도 트집 잡아서 어떻게든 깔아뭉개려고 하는 그런 시어머니였다니까요. 아이, 너는 무슨 지새끼를 잡아먹은 것도 아니고 루즈 색깔이 어쩜 그렇니? 결혼한 사람이 처녀처럼 보이고 싶은 것도 아니고 말이야. 여자가 행실을 잘해야지. 아유, 어머니, 저는 그런 생각한 적 없는데요. 오히려 그런 생각은 어머님이 하셨나 보네요. 원래 사람은 자기가 생각한 대로 눈에 보인다고 하잖아요. 얘, 너 지금 뭐라 그랬어? 내가 뭘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야? 하여가네. 어른이 말을 하면 아주 그냥 어떻게든 말 대답하려고 벼르고 있지. 내가 뭘 그랬다는 거야? 제가 바른 립스틱이랑 어머님이 바른 립스틱이랑 같은 거 아니에요? 같은 거 같은데요. 아까 식탁에 립스틱 바르시는 거 보니까 제가 신혼여행 다녀와서 선물로 드린 건데. 그거 저랑 같은 거예요, 어머니. 저는 저런 식으로 시어머니가 저를 괴롭히려 들 때마다 다른 방법으로 한 방을 먹이곤 했어요. 제 말투가 버르장머리 없게 보일 수 있다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도 어머님이 자꾸 제 쪽에 먼저 시비를 거니 점점 공격적으로 변할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어른이라도 어른이 어른다워야 어른 대접을 해주죠. 안 그런가요? 그나마 한 집에 안 살아서 자주 안 보니 제가 버텼던 것 같아요. 한 집에 살았다면 아마 혼인신고도 하기 전에 짐 싸들고 그 집에서 도망치지 않았을까 싶네요. 제가 저렇게 시어머니와 보이지 않는 싸움을 벌이는 그 와중에 남편은 자기 엄마랑 여동생을 자기가 책임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라 그 둘이 요구하는 걸 하란 대로 다 해줬어요. 저는 남편이 버는 돈이니 어느 정도 성까지는 시댁을 위해 써도 놔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참아보려고 했어요. 그런데 있죠. 사람이 아무리 가족이고 자식이라고 해도 정도껏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제가 결혼하고 나서 쭉 지켜보다가 남편한테 신뢰가 뚝 떨어지며 참고 있던 감정이 폭발한 사건이 있었어요. 아무리 봐도 아가씨가 했던 일도 아니고, 그렇다고 아가씨가 그걸 전문적으로 배울 의지도 없어 보이는데, 그걸 무턱대고 차려주면 되겠어? 애가 해보고 싶다고 하는데 지원해주는 게 맞는 거지. 나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다짐한 게 있어. 적어도 내 여동생이고 내 어머니고 남편 없다, 아버지 없다는 이유로 초라하게 안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내가 알아서 해. 자격증 하나 없고 경험 없이 그냥 인터넷으로 본 거 따라하면서 제가 좀 연다는 거 그거 지지 안 해준다고 아가씨 초라하게 볼 사람 아무도 없어.
오히려 무턱대고 장사 쉽게 생각해서 덤벼들면 그거 두고서 뭐라 할 사람들은 있겠지. 자기야, 내가 아가씨 도와주는 거 가지고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매번 도와주면 얼마 못 가서 그만두고 또 다른 거 찾고 한두 번이 아니잖아. 그걸 얘기하는 거지. 남편의 말과 정반대로 신우이는 대학을 졸업하고도 자기 살 길 못 찾고 자기 밥벌이도 못하고 있었어요. 그저 자기 오빠한테 돈 달라, 뭐 사달라 하면서 한량처럼 지냈죠. 그러던 중 저 때 무슨 일이었냐면요. 신우이가 정말 끈기도 없고 노력도 안 하고 인생 날로 먹으려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진짜 아르바이트를 했을 때도 한 가게에서 한 달을 못 버티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이건 이래서 싫고 저건 저래서 싫다. 그런 소리 하면서 요리조리 핑계만 댔단 말이죠. 시어머니도 그런 자기 딸 보면서 저거 언제 사람 구실 할라나 걱정할 정도로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걱정할 정도면 진짜 시누이 하는 행실은 막장으로 간 거거든요. 시어머니 완전 고슴도치맘인데 말이죠. 그러다 시누이가 어떤 요리 프로그램을 봤는데 거기서 우승한 셰프가 초밥왕이라는 만화책 보고 요리 배워서 그걸로 1등 했다는 거에 꽂힌 거예요. 만화책 보고 요리한 사람이 셰프들 대결에서 1등 했는데 나라고 못할 거 없잖아. 오빠, 그러지 말고 나 가게 하나만 차려주라. 아유, 아가씨, 그 사람은 원래 요리적으로 재능이 있었던 거죠. 아가씨 가게 하기 전에 제빵학원 먼저 다니는 게 낫지 않을까요? 언니, 재능 있는 사람이 뭐하러 대회를 나가요? 자기 가게 먼저 차렸겠죠. 그 사람 재능 있어서 된 거 아니에요. 사람이 공부해서 된 거죠. 나도 블로그랑 너튜브 보면서 제빵 레시피 따라해서 장사할 거예요. 저런 철딱선이 없는 소리를 어쩌면 부끄러운 거 하나 모르고 할 수 있는 건지 신우이는 저런 식으로 대책 없는 생각을 엄청난 아이디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저희 남편한테 자기 가게 차려달라고 했어요. 참 여러모로 대단한 사람인 거죠. 그 무모한 자신감이 존경스러울 정도였답니다. 아무리 자신감이 중요하다 한들 근거 있는 자신감이 좋은 거죠. 신우이가 말한 적에 말이 되냐고요? 신우이요? 밥도 제대로 못 짓는 사람이었어요. 전기밥솥으로 하는 것도 제대로 못 지어서 밥이 떡이 되던가 아예 부셔질 정도로 딱딱하던가 둘 중 하나로 만드는 마이너스 손을 가진 사람이었답니다. 그런데 제빵? 제빵이란요? 돈 내고 사 먹은 고객들 병원 가게 만들 일 있냐고요? 저는 신우이의 저 말 듣고 한참을 설득했었어요. 그럼 일단 오빠한테 지원받아서 제빵 학원 먼저 다니셔라 그렇게 했는데 말이 통하질 않았죠. 계속 그 초밥왕 보고 1등한 셰프 얘기만 하는데 그건 그 사람이고 밥도 못 짓는 너랑 그 사람이랑 같냐. 이렇게 하고서 머리 쥐어받고 싶었으나 그래도 남의 동생이니 말로 최대한 설득하려 했었죠. 하지만 제가 그러면 뭐 하냐고요. 남편이랑 시어머니는 그저 시누이가 뭔가를 하려고 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서 기어코 지원해 주더라고요. 내 돈 가지고 내가 동생 챙겨주는 거잖아. 그리고 당신도 내 돈으로 어느 정도 생활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당신이 아가씨 가게 차려주는 거 그거 가지고 돈을 따지는 게 아니잖아. 아가씨 제빵 지식 있어? 없잖아. 다른 것도 아니고 이 사람들 입에 들어가는 음식을 만드는 건데 이건 위험한 거야. 아니 걔가 무슨 음식에 약을 타는 것도 아니고 위험할 게 뭐가 있냐. 그리고 일단은 시도해 보려는 것 자체가 중요한 거지. 아이 어쨌든 우리 살림에 피해 안 갈 정도로 내가 돕는 거니까 당신도 그만해. 저렇게 말하면서 자기 여동생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게 대단하면서 감싸고 도는데 저도 나중 가서는 그래 내 돈 네가 알아서 해라 하고 자포자기 했어요. 어떻게 되었냐고요? 뻔할 뻔자죠. 결국 신우이는 고객한테 욕만 뒤질나게 먹고 동네에서 맛없기로 유명하게 소문나서 가게 망했어요. 그런데 가게 차려주는 게 돈이 한두 푼 드는 거냐고요? 왜 좋은 방식으로 돕는 건 생각 못하고 그저 해달라는 대로 해주는 게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지 그저 실망스러웠습니다. 남편도 시누이 가게 차려준다고 돈 써서 나름 경제적 피해도 봤었네요. 그래도 시누이랑 시어머니는 정신 못 차렸었어요.
아유, 괜찮아, 괜찮아. 다 경험이지, 뭐. 아유, 어떻게 대한민국 사람 입맛에 다 맞출 수가 있어. 야, 딸내미, 기죽지 말어. 청와대 경력 있는 주방장이 한 중국집이라고 사람들이 거기 음식 다 맛있다고 하냐? 아니잖아. 야, 야, 다른 거 찾아봐. 일이야 많지 뭐. 그러겠지? 엄마, 나 안 그래도 생각한 게 있는데. 내가 어릴 때부터 또 손재주가 좀 있단 말이 들었거든? 그래서 말인데 오빠한테 얘기해서 나 네일샵 하나 차려달라고 할까? 너튜브 보니까 셀프 네일 하는 거 꿀팁 좀 찾아보면 금방 할 것 같더라고. 정신 못 차린 거 맞죠? 차라리 우리나라에서 자기 합리화 국가대표 있었다면 시누이 인생이 탄탄대로였을 텐데 그게 참 아쉽더군요. 어쩌면 저렇게 자기 합리화를 잘하는지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밑도 끝도 없는 긍정은 다 이유가 있었죠. 그게 뭐냐고요? 저희 남편이 돈을 잘 버니까요. 우리 집 기둥인 내 아들, 내 오빠. 하지만 언제나 영원한 건 없는 법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저희 남편 등골만 쏙쏙 빼먹던 시누이와 시어머니가 기함할 만한 일이 생기고 말았죠. 그건 바로 남편의 사업이 동업자의 배신으로 한순간에 무너지면서 시작되었어요. 제가 그렇게 그 사람 별로라고 했는데 자기한테 20년 지기 친구라면서 자기보다 잘하냐고 저한테 지랄 떨더니만 제대로 뒤통수 맞은 거였죠.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저한테 자기 이제 어떻게 하냐고 묻는데 주먹이 울었습니다. 아휴, 그때 당신 말 들을 걸. 이제 어떡하냐.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왜? 나야말로 묻고 싶다. 이제 정말 어떻게 할 건데? 당신이 엄마한테 좀 가볼래? 그 와중에도 남편은 자기 엄마 충격받을 걸 생각하더라고요. 자기야말로 사업 그렇게 되고 한 달 사이에 살이 10kg 가까이 빠져놓고서 말입니다. 그러면서 장남이 이렇게 사업 망한 거 직접 보고 들으시면 실망하실 거라고 저보고 지네 엄마한테 가서 도움 좀 얘기해보라고 하더라고요. 저도 저희 둘만 살았으면 안 갔어요. 그런데 애들이 있잖아요. 친정에서도 이미 조금씩 돈을 빌려왔던 터라 제가 절대 친정 가서 돈 얘기 안 할 거라고 하니까 자기 엄마한테 가보라고 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아이들을 생각하며 울며 겨자 먹기로 시댁에 갔어요. 그런데 시댁은 참 너무하더군요. 그렇게 우리 아들이라고 하던 당신 장남집이 담보로 잡혀 넘어가게 생겼는데 시댁에서는 도움 줄 생각도 없다고 했습니다. 가정 꾸려서 살아가는 너희 일은 너희 일인 거지. 어린애들도 아니고 조금 힘들다고 부모한테 기대려고 하면 쓰냐? 어머니, 저희가 기대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돈은 저희가 갚을 거예요. 애들 아빠 책임감 강한 거 아시잖아요. 다만 지금 더 이상 큰 돈이 나올 곳이 없어서요. 금방 쓰고 갚을게요. 금방 쓰고 갚을 돈이면 사채 같은 거 써도 되겠네. 아유, 어머니, 사채라뇨. 아이고, 지금 너 이러는 거 보니까 사채는 무섭고 싫고 귀찮아서 그냥 나한테 온 거구나. 너희는 젊은 애들이 어쩜 그래 날로 먹으려고 하냐? 정말이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렇게 금방 갚겠다고 하는 돈이면 사채라도 쓰라고 하더군요. 어차피 금방 갚을 건데 이자가 뭐가 무섭냐면서 말입니다. 시어머니 저렇게 말을 하는데 기가 차서 뭐라 말이 안 나왔어요. 어쩌면 시어머니는 자기가 해온 건 생각을 못하는 걸까? 사람이 저렇게 뻔뻔할 수 있구나 싶었습니다. 시어머니 말 듣고 진짜 없던 정까지 뚝 떨어졌었어요. 그럼 뭐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든 방법을 찾아야죠. 저는 집만은 지켜보고자 제가 갖고 있던 군자금 그리고 친정의 도움을 또 받아 돈을 만들어 놨었어요. 그 군자금도 부족해서 외가 친척들한테까지 돈을 빌렸습니다. 쪽팔린 건 잠깐이다. 그래도 애들이랑 이 집에서 계속 살 수 있겠구나. 그렇게 안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돈을 남편이 빼돌렸습니다. 저나 남편 통장에 돈 들어있으면 지금 은행에서 빼갈 수도 있고 압류 들어올지도 모르는 거니까 아이 통장에 돈을 옮기자고 남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제가 그걸 믿은 게 잘못이었죠. 하지만 당시에 저도 워낙 초긴장 상태였던 터라 남편 말을 듣고 아이 통장에 돈을 넣어뒀었어요. 그런데 그걸 남편 놈이 다 계획했던 거더라고요. 아이 통장 들고 나가서 필요한 서류랑 신분증 같은 거 가져가서 그거 돈 뺀 거예요. 사실상 저는 남편 사업이 진행될 때
제 앞으로 한 게 없으니 저한테 압류 같은 건 들어올 게 없었던 건데 말이죠. 남편이라는 인간은 저를 정신없게 몰아가며 돈을 빼돌린 거였어요. 당신 대체 왜 그랬어? 됐고 그 돈 다시 돌려놔. 그 돈 돌려놓으라니까. 미안해. 그런데 그 돈 지금은 못 찾아. 더 급한 데에 썼어. 지금 이 집 지키는 것보다 더 급한 게 어딨어. 미쳤나 봐 진짜. 당신 진짜로 나 기절하는 걸 보고 싶어? 빨리 그 돈 당장 가져와. 제가 남편한테 당신 대체 왜 그랬냐고 물으니까 더 급한 사안 처리에 썼다고 그 말만 반복해서 하더라고요. 저 말 듣는데 진짜로 눈 돌죠, 안 그래요? 저는 남편 등짝을 퍽퍽 내리치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악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는 제정신일 수가 없었어요. 거기서 제정신으로 있는 건 불가능했죠. 미쳤어? 당신 미쳤어? 내가 그 돈을 어떻게 마련해 둔 건데. 내 돈만 있는 거야? 우리 친정 돈도 있었어. 내가 그거 나 먹고 놀자고 구했겠냐고. 내가 말했지? 집은 지키자고. 우리는 고생해도 애들은 고생하면 안 되니까. 내가 집은 지키자고 했잖아. 아, 집이 중요한 거 나도 알지. 그런데 여보야, 우리가 잠깐 동안만 고생하면 나중에 더 좋은 집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래, 내가 잘못한 거 알아. 그런데 내가 생각했을 때는 당장 독촉받는 것보다 급한 불 빨리 끄는 게 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랬어. 당신까지 빚에 쫓기고 하고 싶지 않아서. 대체 무슨 생각을 한 거야? 당신 이렇게 판단 못하는 사람 아니었잖아. 당신 왜 그래? 머리가 돈 거야? 그 돈 찾아와. 그 돈 찾아오라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남편이 저렇게 말을 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솔직히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빠라면, 애들 아빠라면 적어도 내 새끼들 고생 안 시키려고 하는 게 먼저여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리고 적어도 상이라도 하던가요? 저를 위해서 했다고 하는데 그건 너무 멍청한 판단이라는 생각밖에 안 들었어요. 저 일로 남편과 이혼 직전까지 갔으나 남편이 저에게 무릎 꿇고 빌며 한 가지 약속을 하자 간신히 봉합되었습니다. 남편이 저한테 뭘 약속했는지는 뒤에서 알려드릴 건데요. 자식들 생각하며 이혼은 안 하게 되었고 겨우겨우 구한 반지하 집에서 열심히 살아보자고 마음을 다잡았죠. 아이들 앞에서 힘든 내색 안 하려고 아무렇지 않은 척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정신 못 차리고 자꾸 저를 자극하더라고요.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뭐 하긴요. 아가씨가 제 남편한테 가져갔었던 그거 나라도 다시 되찾으려고 하는 거죠. 이거 남편이 사준 거 맞죠? 이거 가방도요? 엄마. 아니 진짜 언니 좀 말려봐. 언니 미쳤나 봐. 언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어머머머머. 아이고야,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너 진짜 미쳤니? 돌았어?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남편의 사업이 기운 후에도 본인들 힘들다. 징징대는 시댁에 제가 대폭발했던 건 시누이가 자기 생일이라고 지랄병을 떨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반지하로 이사와서 개고생하고 있는데 저희 집에 찾아와서는 반지하라 냄새가 나네 습하네 지랄 떨면서 자기 생일날 밥 먹으려고 하는데 언니가 오빠한테 말해서 예전에 갔던 그 일식집 가자고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할 소리인가요? 개소리죠. 그런데 시모도 옆에서 만만치 않더라고요. 발품 더 팔아서 찾아보면 좀 더 좋은 집 있었을 텐데 왜 이런 집을 골랐냐고 하더군요. 아유, 집이 이래서 뭐 우리가 와서 밥도 못 먹고 가겠네. 냄새가 너무 심하다. 곰팡이 냄새인가? 그러면 제가 좀 도와달라고 찾아갔을 때 어머님이 좀 도와주시지 그러셨어요? 도와달라고 할 때는 남일인 양 선 딱 그으시더니 이제 와서 하신다는 소리가 발품 팔지 그랬냐고요? 어머니, 제가 솔직히 말할까요? 어머니랑 아가씨한테 들어간 쓰잘데기 없는 돈만 모았어도 저희 반지하까지는 안 왔어요. 언니, 진짜 엄마한테 말이 좀 심하네요. 엄마는 애들이랑 언니랑 오빠네 좀 더 좋은 데서 살았으면 해서 안타까워서 말한 거잖아요. 아, 그런 거예요? 아이고,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제가 꼬일 대로 꼬인 사람이라 말이 곱게 안 들리네요. 그런데 그렇게 어머니 손자 손녀들 어머니 아들이랑 며느리 걱정되셨으면 명품 가방 살 돈 그거 저희한테 좀 빌려주시지 그러셨어요.
야야, 저거 말하는 싸가지를 좀 봐라. 너 집 망하더니만 개념도 같이 말아먹은 거야? 어? 이게 지금 뭐 하는 짓거리야? 제가 계속해서 저런 태도로 말을 하니까 신우이랑 시모가 발작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신우이가 자기 엄마한테 싸가지 없게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발광을 하길래 제가 신우이 차키랑 가방 빼앗아 들고 밖으로 나간 거였어요. 신우이가 좋다고 타고 다니는 그 차도 저희 남편이 사준 거였고 신우이 년이 애지중지 모시는 그 명품 가방도 제 남편이 사준 거였거든요. 제가 차도 팔아버릴 거고 명품 가방도 처분할 거라고 하니까 신우이 난리 났었죠. 제가 그 차를 진짜 팔 수도 없는 거였는데 말입니다. 현실이 그렇잖아요. 명의자가 제가 아닌데 제가 그 차를 어떻게 팔 수 있겠어요. 저는 그냥 시어머니랑 신우이 하는 꼬락서니가 역 같아서 난리친 거였어요. 너무 짜증나서 차 사이드미러를 발로 차서 아작내버렸죠. 신우이는 마치 그 사이드미러가 자기 귀때기라도 되는 것처럼 비명을 질렀어요. 왜요? 내 남편이 사준 차 내가 이 정도는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어머니 아까 저보고 미친년이라고 하셨죠. 미친년이 제대로 미치면 더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으면 어디 한번 계속 떠들어 봐요. 어차피 어머님이 저한테 그때 알아서 하라고 너희 돈 너희가 알아서 한 순간부터 저는 남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남한테 미친 짓거리 얼마든지 할 수 있죠.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제가 눈이 돌자 정말 극도의 공포를 느낀 건지 덜렁거리는 백미러 수습도 안 하고 차 끌고 도망가더라고요. 그 뒤로 그것들 저희 부부한테 도와달라고 어쩌고 하는 얘기 안 꺼내더군요. 저 모르게 제 남편한테 뒤에서 했을 순 있겠지만 말입니다. 그 뒤로 남편과 밤낮 없이 일해서 반지하 집으로 쫓겨난 지 20년 만에 아파트로 이사할 수 있게 되었죠. 계약을 한 날 얼싸안고 파티를 할 정도로 행복해했어요. 애들이 좋아하니 그게 가장 좋더라고요. 남편이 제 돈을 빼돌렸던 그날 이후로 남편은 제 눈치를 보는 건지 깨달은 바가 있었던 건지 20년 동안 막노동까지 하며 몸을 불살라 일을 했어요. 비가 와도 몸살이 나도 돈을 벌기 위해 가족을 책임지기 위해 나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래, 내가 저 인간 책임감 강한 모습에 반했었지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뿐이게요. 더 좋은 변화는 남편이 예전처럼 시어머니랑 시누이에게 호구처럼 굴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반지에서 벗어나 조금씩 형편이 나아지기 시작할 때쯤 슬슬 시어머니랑 시누이가 다시 시동을 걸기 시작했거든요. 자기네들 뭐 하고 싶다, 갖고 싶다 하는 그 지랄을 말입니다. 그런데 제 앞에서는 대놓고 부탁 못하니까 남편에게 뒤에서 지원을 부탁했던 모양이더라고요. 제가 이걸 또 어떻게 알게 되었냐면요. 어느 날 남편이 자기 엄마랑 통화를 하는데 속닥거리더라고요. 거기서 딱 이상함을 제가 느낀 거죠. 네, 집사람이 옆에 없어요. 뭐야, 누군데? 이상한 낌새에 제가 남편한테 뭐냐고 물으니 남편이 저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하라고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더라고요. 그러면서 스피커폰 모드로 바꾸더군요. 저는 남편 말대로 숨죽이며 듣고 있는데 그게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어머니, 그 돈은 못 드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아들아, 뭘 못 주냐? 가족끼리인데. 그러지 말고 좀 어떻게 마련해봐. 이 얘긴 그만해요. 저 전화 끊을게요. 그러면서 남편이 전화를 딱 끊는 게 아니겠어요? 저렇게 딱 잘라 말하며 전화를 끊는데 결혼하고서 처음 본 남편의 단호한 모습에 저는 놀란 채로 있었어요. 남편은 그런 저를 보면서 이야기를 했죠. 내가 당신 고생시키고 우리 애들 고생하는 거 보면서 정말 많이 반성했어. 내 가족은 내가 지켜야 할 건 당신이랑 아들인데 내가 너무 바보처럼 굴었던 것 같아. 나 엄마랑 내 동생한테 더 이상 예전처럼 그렇게 바보같이 안 할 거야. 선 딱 지키고 내 가족 먼저 생각할 거라고. 그리고 그 뒤부터 남편은 자기 말을 지켜나가기 시작했어요. 물론 남편이 해오던 게 있고 워낙에 정에 약해서 아예 완전히 지원을 끊지는 못하고 가끔씩 조금의 돈을 줄 때는 있었는데 그때도 제 허락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저한테 물어보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해서 허락해주곤 했었죠. 그렇게 아파트로 이사하게 된 날도 남편은 자기가 장 보고 오겠다며 밖에 나갔고 아이들은 저녁 때 학교에서 돌아올 예정이었습니다.
저는 마저 집 정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들이닥쳤어요. 시어머니의 갑작스런 방문에 당황스러웠지만 어찌됐든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습니다. 이사 온 집에 구경 오시겠다고 하긴 했는데 하필 이날 오실 줄이야. 저는 어머니에게 안으로 들어오시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라는 여자가 신발을 벗지도 않고 집을 뺑 둘러보더니 만족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는 제게 개소리를 하더군요. 너희 신우 전세 만긴 날이니까 다음 달까지 집 비우거라. 아니 싫으면 우리 아들이랑 이혼해. 야 막말로 우리 아들 능력 좋았다. 그건 너도 알고 있을 거 아니야? 그런데 너 만나고서 내 새끼가 인생이 꼬였어. 꼬여도 아주 제대로 꼬였어. 아무튼 너 집 비우는 거 잊지 말고 지켜라. 안 그러면 이혼이야 이혼. 지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왜 이혼을 해요? 어머니, 신발도 좀 벗으시죠? 여기 어머님 아들이랑 어머님 손주, 손녀 사는 집이거든요. 아이고야, 네가 나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니까 아주 감사하네. 내가 뭐 절이라도 할까? 네가 언제 나를 시애미로 생각한 적이나 있기나 하냐? 툭하면 지 시어머니랑 신우 잡아먹으려고 들고 말이야. 시어머니의 말도 안 되는 말을 듣고서 제가 기가 막혀서 내가 왜 이혼해야 하냐고 하니까 시어머니 하는 말이 제가 남편 쥐어잡고 사니 저희 남편이 너무 제 눈치를 보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아니야? 아니, 내 말이 아니면 어디 아니라고 해봐. 그렇게 지 엄마랑 지 여동생밖에 모르던 내 새끼가 뭐만 하면 집사람이 싫어해서 안 될 것 같다고 안 될 것 같다고 하는데 마누라한테 잡혀 사는 우리 아들 불쌍해서 내가 너 이혼시키든가 할 거야. 제가 그 사람을 잡아요? 어머니, 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에? 저 정말 너무 불쾌하네요. 불쾌해? 야, 내가 더 불쾌하지. 예전에 반지하 살 때도 네 신우차 사이드미러 날려버리고 하는 거 보면은 네가 내 귀한 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뻔할 뻔짜야. 시어머니는 제가 자기 아들한테 어떻게 대하는지 알겠다면서 겁나 걱정해주는 척을 하더라고요. 웃기고 있죠? 제가 남편 쥐어잡고 살아서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남편 옆에 있으면 지들 원하는 대로 컨트롤을 못하니 저런 억지 부리는 거 제가 모를 리가 있겠어요. 도를 넘어선 시어머니의 말에 제가 참고 살았던 20년간의 울분이 터지면서 그냥 이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냥 시모에게 냅다 아줌마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남편이 좋고 뭘 해도 솔직히 더 이상은 시댁 식구들 때문에 힘들고 싶지 않더라고요. 이제야 겨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는데 시댁이 또 들러붙는다 생각하니 눈앞이 캄캄해졌거든요. 제가 아줌마라고 하니 시어머니 당연히 또 발작 일으키더라고요. 자기한테 지금 뭐라고 했냐고 말입니다. 저놈의 자기한테 뭐라고 했냐는 말은 지겹지도 않은 건지 계속 나불대더라고요. 아줌마라고 했는데요? 왜요? 아줌마 집부터 비워야 정신을 차리시겠어요? 나 어차피 당신이랑 당신 딸년한테 질려서 당신 아들이랑 못 살 것 같으니까 여기서 끝내게. 끝내보자고? 참, 얼굴에 철판도 그렇게 철판을 깔았을까. 이제 겨우 다시 잘 살아보려 하는데 찾아와서는 뭐? 집을 비워? 철판? 야, 아유, 이 싹퉁머리 없는 년. 네 친정부모라는 것들은 너한테 뭘 가르친 거야? 어른이 물으면 대꾸를 해야지. 저거 봐봐, 저거. 어른이 말하는데 쌩 까는 거 봐봐, 저거. 시어머니가 저의 반응에 깜짝 놀라 쌍욕을 퍼부을 동안 저는 제가 이사한 짐 속에서 고이 모셔놨던 서류 한 장을 꺼내 시어머니한테 보여줬어요. 보여줬다기보다는 거의 던진 거나 다름없었죠. 시어머니는 그 서류를 줍기 전까지 저한테 쌍욕을 하다가 서류를 보고는 시간이 멈춘 것처럼 멈춰버렸어요. 그리고는 시어머니 자기 발로 더럽혔던 바닥에 털썩 주저앉더니 이게 무슨 서류냐며 그럴 리 없다고 현실 부정을 하기 바빴죠. 사실은 말이죠. 시어머니가 본 서류는 시어머니가 살고 있는 그 집이 제 명의라는 걸 증명하는 서류였어요. 그러니 시어머니가 화들짝 놀라다 못해 굳어버린 거겠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요. 사실 20년 전 남편이 제 군자금과 친정집에서 보태준 돈을 빼돌린 것은 시어머니네 집을 지키기 위해 사용되었던 거였었습니다. 알고 보니 시어머니네 집도 남편 명의로 된 집이었어서 같이 경매에 넘어갈 위기에 처했고 결혼 전후로 시댁에선 시어머니 집도 남편 명의라는 걸 저에게 비밀로 했었던 터라
독단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었던 거였죠. 시댁에서 그 집이 저희 남편 명의라는 거를 비밀로 했던 거, 그거는 보나마나 뻔한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내 말이 맞다니까. 내가 우리 시어머니를 그렇게 오래 봤는데 모를까? 보나마나 자기가 나한테 시집살이 시키려면 자기 체면이 좀 있어야 하는데 그 나이에 집 한 채 없다는 거 들키기 싫어서 그 집이 자기 명의인 것처럼 나한테 한 거라니까. 이렇게 말하기 좀 그렇긴 한데 너네 시어머니는 들을 때마다 놀라우신 분 같다 야. 무슨 양파처럼 까독까독 계속 나온다니까. 그러니까 말이야. 사실을 알고 열받아서 친구한테 하소연하다 가볍게 했던 말이었는데 그 집이 저한테 이렇게 요긴하게 쓰일 줄을 몰랐네요. 무튼 남편이 제가 어렵게 모았던 돈을 시댁집 구하는 데 썼을 때 제가 돈을 대체 어디에 사용한 건지 남편을 추궁했었어요. 저는 열이 엄청 받아 있는 상황이었기에 나를 세우더라도 진실을 듣겠다는 의지를 갖고 있었거든요. 남편은 처음에는 급한 불 끄려고 그랬다. 빚을 독촉받게 하고 싶지 않았다고 변명하더니 추궁에서 나온 말은 결국 시댁집 지키기 위해서 그런 거였다는 소리였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어렵게 모은 그 돈을 사용한 사용처도 알게 되었겠다. 거칠 게 없었죠. 저는 남편에게 바로 이혼하고 돈 돌려받겠다고 말했으나 남편이 울며불며 매달렸었답니다. 아버지 돌아가시고 장남의 역할이 너무 힘들었어. 나도 알아. 내가 한 거 잘한 거 아닌 거. 그런데 여보, 이게 내 마지막 효도야. 나 정말 약속할게. 이제 내가 지켜야 할 가족은 엄마랑 동생 아니고 당신이랑 애들이야. 나 정말 약속해. 내가 대신 엄마 집은 빚을 갚고 당신 명의로 돌려놓을게. 정말이야. 남편은 그러면서 자기 마음을 알아달라 이러면서 엄청 빌었었어요. 이혼하지 말아달라고 말입니다. 저는 그런 남편한테 물었어요. 당신이 빚 다 갚고 내 명의로 돌려놓는다는 말을 어떻게 믿냐. 당장 돌려놓으라고 했죠. 그리고 여차하면 그냥 시어머니 집 팔아버리고 이혼하면 된다 생각하고서 말입니다. 그렇게 남편이 이혼만은 하지 말아달라며 자기 엄마 집 명의를 저한테 돌려줬고 저는 완전히 마음을 돌린 건 아니니 앞으로 당신 하는 걸 유심히 지켜보겠다는 식으로 말했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로 닥치는 대로 일을 했던 거고요. 사업하면서 떵떵거리며 살던 남편이 밑바닥으로 추락해 정말 별의별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라고 이혼까지 마음먹은 상황에서 이혼할 마음 누르는 게 쉬웠겠어요? 아무리 명의를 돌렸다고 한들 말입니다. 그런데 남편이 막노동의 대리기사에 별일 다 하면서 어떻게든 저랑 애들 고생 안 시키려고 아등바등 하는 거 보면서 그렇게 저도 마음 다 잡은 거죠. 하지만 이 사실을 하나도 몰랐던 시어머니는 여전히 그 집이 자기 아들 명의인 줄 알고 나댕업니다. 아줌마, 아니, 어머니, 그냥 어머니라고까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니, 저희 힘들 때도 뭐 하나 못 뽑아먹어서 안달이더니, 이제 좀 살만해 보이니까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는 게 어이가 없는 거 아세요? 아유, 아니 그러니까 네 남편이 내 아들이 우리 집 명의를 너한테 줬다는 거야? 아니 왜? 왜? 그거야 제가 계속 설명드렸잖아요. 어머님 아드님이 저랑 이혼하기 싫어서 저한테 뭐라도 맹세하겠다고 그 증표로 저한테 명의 준 거라고요. 시어머니는 저 때부터 거의 패닉 상태나 다름없었어요. 어차피 똑같은 글씨 써 있고 내용 바뀌지도 않는 거 계속 들여다보면서 믿을 수 없다는 말만 반복했죠. 무튼 저는 시어머니가 그 서류 들고 벌벌 떠는 와중에 남편에게 전화를 했어요. 일부러 더 보란 듯이 큰 목소리로 말입니다. 이제는 좀 살만해졌는데 어머니가 찾아오셔서 이달 안으로 집 비우라네. 뭐?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야? 집을 왜 비워? 그러게? 그건 당신이 어머님한테 여쭤봐. 어쨌든 어떻게 할래? 나랑 이혼할 거야. 뭐 어떻게 할래? 제가 저리 얘기하자 남편이 무슨 일이냐며 놀라서 헐레벌떡 집에 들어왔어요. 저희 남편 저에게 이혼당할 뻔했었던 사건 이후로 이혼 얘기만 하면 경기를 일으키는 사람인데 잠잠하던 제가 갑자기 이혼 얘기를 꺼냈으니 장보는 아주 경악해서 달려온 것이었죠. 그런데 그때부터는 저 역시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남편은 집에 있는 자기 엄마를 보고 기함을 금치 못했죠.
그렇게 놀라던 남편은 상황 설명을 듣자마자 소리를 지르면서 심호 멱살을 잡았어요. 순식간에 말입니다. 아니 내가 집에 그만큼 희생했으면 됐지 않아. 도대체 언제까지 내가 뭘 더 해줘야 하는데 내 골수까지 쪽쪽 뽑아 먹었잖아. 그랬잖아. 그런데 뭘 더 이상 어떻게 하라고. 너 이게 지금 뭐 하는 거야? 네 엄마한테. 엄마? 엄마면 제발 엄마 자식 좀 평범하게 살게 두면 안 돼. 그게 그렇게 어려워? 아이 어렵냐고. 저는 연애 때는 물론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이 저렇게 화내는 거를 처음 봤던 상황이었어요. 그 상황을 보는데 남편이 참 안쓰러웠습니다. 남편은 입속 챙기기만 바쁜 시댁 챙기느라 고생한 우리 가족한테 미안해서 앞으로 엄마 안 보고 살 거라고 당장 나가라고 엄마네 집도 팔아버리고 인연 끊겠다고 선언을 했어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무릎을 꿇고 싹싹 빌면서 오열을 했죠. 아유 세상에 이런 게 어딨니? 어? 천류는 누가 끊을 수가 있어? 못 끊을 게 뭐야. 태어나자마자 탯줄 끊고 나와. 안 그래? 아이고 내 새끼 너 엄마한테 이러는 아들 아니었잖아. 응? 아가 아들 엄마가 잘못했어. 엄마가 안 그럴게. 너희 집 여기 살아라. 어? 아, 내가 따로 알아볼게. 왜 우리 집에 우리가 사는 걸 엄마가 선심 쓰듯이 이야기를 하는 건데. 됐어. 됐으니까 나가요. 아 나가라고. 시어머니가 뒤늦게 자신이 한 행동을 수습하려 했지만 이미 너무 늦은 뒤였죠. 그게 먹힐 리가 있겠어요? 한번 차갑게 돌아선 저희 남편의 마음은 쉽게 시어머니를 용서할 생각이 없는 듯 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사람이 최선을 다해서 상대방에게 한 사람은 절대 후회 없다고 말입니다. 제 남편은 그래서 후회가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남편과 반대로 자기네들 입속 챙기느라 받으려고만 했던 시어머니랑 시누이는 끈 떨어진 뒤움박 신세가 되면서 후회와 아쉬움만 가득했겠죠. 그렇게 시어머니를 내쫓아내고 나서 남편은 저한테 울면서 약속을 했어요.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한테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미안하다. 내가 당신이랑 우리 애들한테 도대체 무슨 짓을 해온 건지 내가 정말 미안해. 남편은 그렇게 눈물로 용서를 구하며 같은 말을 반복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두 번 다시 자기 가족 볼 일 없게 하겠다고 말입니다. 그런 남편을 저는 한참을 바라봤어요. 참 쓸쓸했겠다, 힘들었겠다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저는 우는 남편의 손을 꼭 잡은 채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러자고 말입니다. 솔직히 말을 했죠. 더 이상 시댁이랑 엮이면 이혼할 거라고 말입니다. 남편은 저한테 굳게 약속을 했어요. 절대로 그럴 일 없을 거라고 말이죠. 더군다나 그 뒤에 이어서 남편은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바로 시댁집을 팔자는 것이었죠. 그렇게 저는 남편이 먼저 제안을 해서 시댁집을 팔아버렸습니다. 갈곳 없어진 시어머니가 시누이 집에 찾아갔는데 시누네가 모른 척했다고 울면서 전화를 해왔더라고요. 시어머니가 말이죠. 저는 알아서 하시라고 전화를 끊어버렸죠. 어떻게 이러냐? 어? 어떻게 천륜을 끊고 어떻게 멀쩡히 살아있는 시어미를 아우 어찌 시어머니를 이렇게 매정하게 선을 그어? 어머님도 저희한테 그러셨어요. 어머니 생각해보세요. 어머니가 도대체 평생을 무슨 행동을 하셨는지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저렇게 말을 하고는 전화를 끊고 깨끗하게 차단했어요. 전화를 끊기 직전까지 시어머니는 울부짖고 난리 났었죠. 그래도 사람이 죽으라는 법은 없다고 어떻게 살 구멍을 찾으신 모양이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희 남편한테 계속 연락을 해오곤 했는데 남편은 차단은 안 하고 메시지에 답장을 안 하고 있었던 거였어요. 시어머니는 일자리 알선해주는 곳에서 숙식 제공해주는 그런 곳을 찾았나 봐요. 그런데 이게 이제 방을 혼자 쓰는 게 아니라 기숙사처럼 여러 사람이 좁은 방에 들어가 있으니 힘들다고 남편한테 징징거리더군요. 그러나 저희 남편 신경 안 썼습니다. 굳게 마음을 먹었으니 말이에요. 남편도 자기 어머니가 고생해봐야 한다고 생각을 한 것 같았어요. 그래도 어쨌든 시어머니가 거처를 마련했다는 걸 알고 남편 얼굴에 그늘이 좀 가시더라고요. 그 뒤로 마음 편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는 물론이고 그렇게 시누네도 몇 달 동안 소식을 모르고 지냈죠. 시누이한테서 오는 전화랑 문자 싹 다 차단했고요.
시어머니가 어떻게 지냈는지는 그래도 남편이 문자 보고 말해줬는데 시누이 얘기는 안 하더라고요. 잘 사나 보다 했는데 그런데 어느 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는데 받을까 말까 고민하다가 그냥 받았거든요. 근데 그게 시누이한테서 온 전화였지 뭡니까? 시누이가 다 죽어가는 목소리로 전화를 한 것이었어요. 언니, 제발 저 한 번만 살려주면 안 돼요? 난 정말 너무 힘들어서 그래. 누구세요? 나요, 나. 언니 시누이. 언니,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좀 도와줘요. 응? 처음에는 시누이인지도 몰랐어요. 웬 젊은 여자가 울먹이면서 전화를 하니까 장난 전화 아니면 이상한 사기 전화라고 생각을 했었죠. 시누이는 자기 이름이며 저희 남편 이름까지 쫘르르 읊으면서 자기 힘을 밝혔어요. 그러면서 전화 너머로 계속 징징거리더군요. 반지에서 못 살겠다고 말입니다. 신우가 반지에서 살고 있다고? 저는 처음에 의아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다 사정이 있었더라고요. 지 돈 많이 번다고 부자라고 떵떵거리면서 위해준 척하던 년이 내 뒤통수를 제대로 갈겼어요. 알고 보니 시누이 부자인 친구가 자기 건물을 소유하고 있어서 친구 찬스로 저렴한 가격으로 전세로 들어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었어요. 다른 곳이었다면 절대 구할 수 없는 가격으로 말이죠. 그런데 신우가 그 부자인 친구랑 다퉈버렸답니다. 그래서 부자인 친구가 나도 이제 제 가격 받겠다고 재계약하는 기간에 확 올려버린 거고요. 시어머니가 저희 집 찾아왔을 때 신우가 곧 전세 만기 날이라고 했었잖아요. 신우 친구는 이 금액 줄 거 아닌 이상 나도 이제 집 못 내준다고. 신우는 엄청 절망했던 거예요. 신우의 입장에서는 저희 부부랑 틀어졌어도 친구를 믿고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거기서 6년을 넘게 살았다고 했으니까요. 나 솔직히 말할게요. 언니, 나는요, 그 기집애가 내 영원한 친구라고 믿었고, 그냥 나 살 집은 여기구나, 내가 늙어서도 여기 살겠구나 하고, 그렇게 나 먹고 살 것만 돈 벌고 쓰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럴 줄 누가 알았냐고. 인간은 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고. 신우이는 저 때도 모든 게 영원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나 봐요. 영원한 건 없는데 말이죠. 신우는 자기 부자 친구가 전세 싸게 내준 거 그거 믿고 돈 안 모으고 펑펑 썼던 건데 완전 새 되어버린 거죠. 신우는 남편도 없이 노처녀로 혼자 살아왔고 더군다나 저희 부부한테 팽당했으니 비빌 언덕이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러니 자기 좀 도와달라고 난리치며 연락해 온 거고요. 제가 말했잖아요. 신우이가 정말 대책 없이 살았다고요. 저희 남편이 다 뒷수습 해줘서 그나마 간당간당하게 평범하게 상언데 신우 인생을 막장으로 살았으니 카드가 연체될 때도 많아서 신용점수도 안 좋고 연체 이력도 많았죠. 일도 꾸준히 못하고 관둬버리다가 돈 궁해지면 다시 하고 그러니 수입도 들쑥날쑥해서 고정 수입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전세대출도 쉽지 않았던 거고요. 이론적으로 무소득자도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는 하는데 결국 무소득자나 고정 수입이 없는 사람들도 재산 내역이나 배우자 소득을 확인하는 거니 신우 같은 사람들은 거절당하기 일쑤거든요. 부동산을 아무리 돌아다녀도 내가 가진 돈으로 서울에서 원룸 구하기는 별따기라고. 언니, 나 무시도 엄청 받았어요. 그러다 겨우겨우 여기 반지하고 한 건데 나 너무 힘들어요. 냄새나고 막 바퀴벌레도 나오고. 저는 신우이의 징징거림을 듣고 엄청 웃었어요. 저희 가족이 반지하에서 산다고 엄청 흉보더니 정작 지가 반지하에서 살게 됐잖아요. 그게 얼마나 우스웠는지 몰라요. 저는 잘 됐네요. 아가씨도 고생을 해봐야 정신 차리지 않겠어요? 하면서 신우이를 약 올렸어요. 언니, 정말 이럴 거예요? 나 정말 힘들다고요. 맞아요. 아가씨 힘들죠. 저희도 힘들었는데. 저희 힘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지상으로 올라왔잖아요. 저희가 둘이서 20년 걸렸으니까 아가씨는 혼자니까 40년 걸리겠네요. 화이팅! 저렇게 응원의 말을 남긴 차에 저는 전화를 끊었답니다. 저의 말에 소리만 지르던 신우이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생생하네요. 다른 사람한테 휴대폰을 빌려서 하는 건지
아님 다른 방법을 찾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 뒤에도 시누이는 또 모르는 번호로 저희한테 애걸복걸하면서 전화나 문자를 남기기 바빴어요. 그때마다 시누이 목소리 들리면 싹 다 무시했네요. 그런 일이 몇 번 있고 난 후에는 잠잠해지더라고요. 현재는 시댁이 어떻게 살든 전혀 관심에 두지 않고 저희끼리 잘 살고 있습니다. 저희 가족들은 이제 시댁 신경 쓰지 않은 채 우리만 보고 살 거라고 마음먹었으니까요. 기생충 중에 왕기생충, 뻔뻔함의 극치인 제 시누이와 시어머니의 결말은 이렇게 비참하게 진행 중이랍니다. 사람이 잘해주면 고마워하고 스스로 노력할 힘을 길러야죠. 안 그런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은 제 시어머니랑 시누이 같은 실수를 절대 안 하실 분들이란 걸 믿어요. 그럼 여러분, 저는 이제 글을 마무리하며 일어나 보겠습니다. 이야기 듣고 함께 공감해 주셔서 감사했습니다.